1986년 미국 상무부 비밀문서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오히려 한국에 거대한 반도체 제국을 선물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고작 가전제품 만들던 삼성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할 거라고는요.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명의 미국 관료가 있었습니다. 상무부 수석조사관 마이클. 그의 결정 하나가 어떻게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백악관 서쪽 건물 2층 상황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986년 3월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레이건 대통령 앞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하고 있었죠. 카카,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일본이 디램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세계 1위였는데 말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국방부 장관이 침묵을 깼죠.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사일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군사 장비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핵심 부품을 적성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본이 적성국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경쟁 상대였습니다. 인텔,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일본의 덤핑 공세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온 젊은 관료였어요.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이 256K 디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곧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 그거 냉장고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상무부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고작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회사죠. 또 다른 참석자가 거들었어요. 반도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삼성이 반도체 분야의 신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존재는 아니었어요.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병철이라는 삼성 창업주는 상당히 야심찬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회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본을 견제하는 거예요. 삼성이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일본의 독주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레이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을 잡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성을 이용하기로 말이죠. 당시만 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훗날 인텔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대한 반도체 제국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삼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1983년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신생 기업이었죠. 64K 디램을 시작으로 256K 디램까지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기술력은 아직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었지만 성장 속도는 놀라웠어요. 이상하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3년 만에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삼성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봤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 정도로요. 그들이 정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덤핑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했어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말이죠.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워낙 철저하게 정보를 관리합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부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정보 보안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기업 내부의 정보원이었죠. 코드명 딥스로트라고 불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유명한 정보원 이름을 딴 거였어요. 이 사람은 일본의 한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정부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딥스로트에게 연락해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실제 원가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딥스로트로부터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의 비밀 회계장부라는 것이었죠. 그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디램 수율은 고작 20%에 불과했습니다. 즉, 만든 제품 5개 중 1개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원가 이하 판매네요. 팀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명백한 덤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니까요. 수율 20%라는 건 제조 원가가 정상 가격의 5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일반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덤핑이었죠. 바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시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30% 관세면 충분할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서도 저는 삼성에 대해 약간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에게 30% 관세는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일본을 견제하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삼성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30%였죠. 이제 막걸음말을 떼기 시작한 삼성 반도체에게는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NEC의 사카모토 사장은 은밀히 축배를 들었다고 들었어요. 자신들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하나같이 삼성의 파산을 예견했어요. 30% 관세로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겁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신문에 인터뷰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이제 끝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곧 백기를 들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거라고 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도 덤핑을 중단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지면 굳이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삼성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후, 저는 일본에서 온 기밀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딥스로트가 전해준 삼성의 비밀 회계장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자료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삼성의 기흥 공장 내부 생산 데이터, 수율 현황, 원가 구조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율 20%, 이는 정상적인 반도체 회사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덤핑 증거죠. 제 부하 직원인 톰슨이 말했습니다. 삼성이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삼성이 이렇게 낮은 수율로 어떻게 256K 디램을 양산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톰슨, 삼성의 최근 동향을 다시 조사해봐요. 저는 지시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한편 워싱턴의 분위기는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군요. 상원의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언론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마침내 아시아 기업들의 덤핑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정작 삼성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관세를 물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흥 공장의 증설 소식이었습니다. 30% 관세를 부과받은 직후 삼성은 디램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한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톰슨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는데 왜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죠?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산을 축소해야 했어요. 그런데 삼성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치킨 게임을 선언했다는 거였어요. 삼성 내부 소식통을 통해 들은 이병철 회장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이다. 설령 회사가 망해도 끝까지 해봐야 한다. 이는 완전히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30% 관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텐데 삼성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미치신 게 아닐까요? 삼성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회사가 망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사업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업부의 수익까지 반도체에 투입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동은 일본 기업들을 당황시켰습니다. NEC의 사카모토 사장은 예상과 다른 상황 전개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사카모토 사장이 부하들에게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30% 관세면 충분히 치명적일 텐데 일본 기업들은 삼성이 곧 포기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인텔의 CEO는 삼성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어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에 남아있으려 한다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삼성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의 수율은 여전히 2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확장을 감행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추가 조사를 해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삼성의 기술 수준은 여전히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었고 수율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무모한 도박인 건가?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계속 버텼습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시장까지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6개월간 계속되자 워싱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생각보다 끈질기네요. 상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곧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아무리 한국 기업이라도 이런 손실을 무한정 감수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삼성이 곧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이런 손실 구조로는 1년을 버틸 수 없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곧 백기를 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1986년 겨울 서울 삼성 본사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삼성 임원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회장님, 이대로 가면 정말 회사가 위험합니다. 당시 반도체 사업부장이었던 권오현이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매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반도체는 미래다. 그의 결단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어요. 관세를 물면서도 오히려 디램 생산 라인을 2배로 증설한다는 거였습니다. 완전한 치킨 게임의 시작이었죠. 치킨 게임이란 두 차가 서로를 향해 달려가다가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삼성과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황이 정확히 그랬어요.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의 승부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삼성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톰슨이 제 사무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30% 관세에다 수율까지 20%인데 어떻게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의 이런 행동이 우리 계획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삼성이 무모한 확장으로 더 큰 손실을 본다면 일본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게 될 테니까요. 좋아요. 삼성이 스스로 무너지길 원한다면 그대로 두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지켜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삼성의 행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병철 회장은 단순히 무모한 도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름의 전략이 있었거든요. 먼저, 그는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당시 디램 가격은 최저점에 있었지만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재고를 쌓아두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계산한 거였어요. 둘째, 그는 기술 발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수율은 낮았지만 곧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셋째, 그는 일본 기업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삼성을 우습게 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 배경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무모한 도박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삼성 내부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매월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고 언론에서는 삼성의 파산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회사가 망해요. 삼성 중간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팽배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 때다.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한편 일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NEC의 사카모토 사장을 비롯한 일본 반도체 업계는 삼성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고 있었어요. 삼성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카모토 사장이 부하들에게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1년, 아니면 6개월? 일본 기업들은 삼성이 곧 포기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삼성이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경쟁자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거든요.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곧 끝날 것 같다. 골드만삭스의 한 분석가가 리포트에 썼어요. 현재의 손실 구조로는 1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은 너무 무모한 확장을 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삼성이 곧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현재의 손실 규모로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마이클, 삼성이 정말 이상해요. 톰슨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손실이 이렇게 큰데도 직원 채용을 늘리고 있어요. R&D 투자도 줄이지 않고 있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손실이 커지면 비용부터 줄이기 마련인데 삼성은 정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삼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삼성의 위기설을 보도했고 주가도 계속 하락했어요. 삼성그룹 위기설 확산, 반도체 사업 철수 불가피,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삼성을 불러서 면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선에서 사업을 하라고 조언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어요. 기흥 공장에 추가로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미치신 게 아닐까요? 삼성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그룹 전체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는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히 읽고 있었고, 곧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7년 초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PC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감지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삼성이 곧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 동료가 물어왔습니다. 길어야 3개월 정도일 겁니다. 저는 답했어요. 아무리 한국 기업이 끈질기다고 해도 이런 손실을 무한정 감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삼성은 3개월은커녕 1년 넘게 버텨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여름,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디램 수율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수율이 20%라고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딥스로트가 넘겨준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밤늦게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삼성의 비밀 회계장부라는 것을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자료였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건 뭐지? 저는 한 페이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계 처리 방식이 이상했어요. 한국 기업의 회계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식 회계 처리 방법과 유사했어요. 톰슨, 이리 와봐요. 저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자료 좀 보세요. 톰슨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한국 회계 기준이라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텐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자료가 정말 삼성의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든 거였습니다. 딥스로트에게 연락해봅시다.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딥스로트의 답변은 모호했어요. 자료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의 대답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독자적으로 삼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루트는 아니었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의 실제 수율은 딥스로트가 제공한 자료와 전혀 달랐어요. 20%가 아니라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톰슨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딥스로트가 거짓 정보를 준 건가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딥스로트는 지금까지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딥스로트가 넘긴 삼성 비밀 장부는 실제로는 삼성의 것이 아니었어요. NEC에서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자료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저는 진실을 깨달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사카모토 사장의 더 큰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는 우리가 삼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역이용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만들어 삼성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려던 것이었어요. 정말 교묘한 작전이었군요. 톰슨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요. 사카모토 사장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첫째, 가짜 자료를 통해 우리가 삼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만들었어요. 둘째, 삼성이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려나갔습니다. 셋째, 삼성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병철 회장의 불굴의 의지였어요. 사카모토 사장은 삼성이 30% 관세 앞에서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맞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가요? 톰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에 속았다는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봅시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관세를 철회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삼성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거였어요. 관세를 철회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딥스로트의 존재와 일본의 조작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야겠군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예상과 다른 상황 전개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사카모토 사장은 삼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삼성이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사카모토 사장이 부하들에게 화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수율이 낮다고 했는데 NEC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조작한 자료가 정말 삼성의 실상을 반영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기술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수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권오현 사업부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치킨 게임을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변화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쉽게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급한 결정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저는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겠어. 하지만 상황은 곧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PC 보급 확산과 전자제품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톰슨이 시장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디램은 과잉 공급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공급 부족이 심각합니다. 톰슨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요 수요처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쌓아둔 재고가 엄청난 자산으로 변한 거예요. 설마.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치킨 게임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삼성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짐이었던 재고가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삼성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였어요. 반도체 시장 상황 변화로 삼성이 최대 수혜를 보고 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반전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파산설이 돌던 삼성이 갑자기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편 일본 기업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NEC의 사카모토 사장은 완전히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이럴 수가 없어. 사카모토 사장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예견했단 말인가? 일본 기업들은 삼성이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생산량을 줄여서 재고를 최소화했습니다. 평상시라면 현명한 선택이었겠지만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 거예요. 우리도 급히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NEC 생산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늘리려면 최소 6개월은 걸렸거든요. 그동안 삼성이 시장을 독식할 판이었습니다. 삼성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결과 수율도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수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권오현 사업부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들었어요. 80% 수율이라는 건 일본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0%였는데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이는 삼성 엔지니어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12시까지 공장에서 연구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열정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일본과 경쟁할 수 있겠군요. 삼성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있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당초 목표가 달성된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새로운 강자를 키워낸 것 같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톰슨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삼성이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1988년 초 삼성의 놀라운 성과가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예요. 작년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삼성의 분기 실적 발표였어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파산 위기에 있던 회사가 갑자기 업계 선두로 올라선 거였어요. 미국 반도체 업계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인텔 CEO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의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우리와 경쟁할 수준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기업들도 더 이상 삼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저는 백악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잡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한국에 거대한 반도체 제국을 선물한 셈이 되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군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의 독주는 막았고 반도체 시장에 건전한 경쟁이 도입되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목표가 달성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식을 가졌어요. 지난 2년간의 고생을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이클,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게 뭘까요? 톰슨이 물어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끈기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삼성의 의지력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동료가 물어왔습니다. 삼성이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글로벌 경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그 후 30년간 삼성은 계속 성장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가 되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우리는 일본을 잡으려다 오히려 호랑이를 키워낸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더욱 경쟁적이고 역동적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 나라의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끝나고 새로운 신화가 한국의 기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세계 반도체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제가 직접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비록 의도한 바와는 달랐지만 말이죠.